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모처럼 좋은 책이 있어서 추천드리려고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울어진 평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책 제목보다는 참여한 두 분의 존함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인 토마 피게티. 아마 여러분들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죠. 이 토마 피게티라는 학자분과 경제학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베스트셀러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이 두 분이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담론을 나눈 책입니다. 사실 여러 학회라든가 포럼 등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21세기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당연히 1순위 우리 인류의 당면 과제 그러면 뭐 환경 문제 아니겠어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적지 않은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곳에서 집계한 결과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바로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커다란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요, 불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또 정확한 통계, 또는 정확한 해결책, 이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경제학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 방향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이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제 뒤에도 많은 경제학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들의 태반이 한 99%는 효율성과 관련된 담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형평성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기가 쉽고,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쉽고, 또 연구를 하기도 쉽기 때문에 효율성 관점에선 내용이 풍성해지고 다양한 이론들이 계속해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효율성이라는 건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수치화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효율성이 더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우리가 수치적으로 규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비용을 이전보다 절감했다면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죠. 반대로 동일한 비용으로 더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든가 더 높은 생산량을 달성했다면 이것도 효율성이 분명 개선된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은 누군가에게 설득하거나 객관적으로 제시하기가 너무 용이하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경제학자들로서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도 효율성은 전개해 나가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반면 형평성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형평한 상태일까요? 그냥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치를 가져가는 게 형평한 거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마 이걸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조별 과제 발표 이런 거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조별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명, 6명이 모여서 한 조가 돼서 준비를 했는데 한 사람은 한 번도 얼굴도 안 비치고, 그리고 뭔가 기여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마저도 동일한 조로서 우리가 형평하게 갑시다라고 해서 모두 A뿔을 받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밤을 새서 일했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친 사람도 그냥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조니까 무조건 같은 결과를 줘야 된다? 이거 꼭 형평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결과 또는 배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게 기계적인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공정하다는 척도를 만들 때는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도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고민이 많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굉장히 원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학교 근처에서 전부 다 쉽게 모일 수 있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다 했었을 때 우리 하루에 한 번씩 모이시죠? 라고 했었을 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3일에 한 번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노력을 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 오시죠? 바로 평등이라는 거, 우리가 균등이라는 문제는 이처럼 논의해야 될 담론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논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그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경제적 관점에서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뤄왔던 대가, 그리고 인문학자로서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뤄왔던 대가, 이 두 사람이 자신들만의 분야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평등을 바라왔고 지금 우리 인류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함께 논의했던, 어떻게 보면 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책 두께는 되게 얇습니다. 이게 끝까지 다 읽어봤을 때 제가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도 책을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빠르게 읽으려면, 작심하면 이 정도 책이면 반나절 안 해도 다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이 대갈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담고 있는 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쑥쑥 읽는 게 아니라 한 장 읽고 나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볼 것도 많고, 그래,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대목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선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처음에 언급하는 질문부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어떤 대가들의 논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데요. 과연 불평등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피게티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성찰해온 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처음부터 혁파하는데요. 대표적으로 21세기 자본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이미 많이 기술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불평등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개선해 왔다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 문제를 개선했다라는 그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경제적 불평등성도 개선됐고, 정치적 불평등성도 개선됐고,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불평등 정도도 그 어느 때보다 최근 100년이 가장 개선됐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에이 말도 안 돼요 교수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불평등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는 기조가 분명히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계를 넓게 봐서요, 우리 근현대사 100년 이상의 그 기간, 그리고 중세, 그 다음에 그 전에 아주 고대, 이 역사적인 통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류가 불평등 문제를 크게 개선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경제적 문제를 보면요, 과거 신분제 시절에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거의 국가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그것에 비해선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선을 이루었다라는 걸 분명히 피게티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의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게 문제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불평등 문제,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강연들을 해보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소득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가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개선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이런 화두를 던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게티는 이걸 포기할 일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가장 최근에 이걸 개선하는데 성공해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도도 개선됐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불평등도도 개선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국가의 중요 아젠다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
국가의 중요 권력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적인 부분, 성별에 따라서 누구는 열위에 있고 누구는 우위에 있고 이런 불평등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개선돼 가고 있는 게 지금이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도가 왜 문제냐는 질문을 받음과 동시에 이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성과들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주 자조적인 목소리를 통해서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 중에 중요한 시도가 뭐냐면 탈상품화에 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경제 논리가 아닌 것으로 끄집어 냈을 때 불평등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교육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만큼은 시장 원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라든가 공적 의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시장 현상과는 달리 즉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을 바로 탈상품화 기조 속에서 해왔다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탈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고 탈상품화를 더 많이 도모했었을 때 불평등도가 현격하게 낮아진다라는 것이 이미 여러 국가 또는 여러 나라에서 확증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시도들을 해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게티와 샌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제도들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야기했던 적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아주 역사적인 어떤 대가들의 사례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칸트하고 애덤 스미스 이 두 사람이 대학 강당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대학 강당에 섰었을 때 그때 애덤 스미스에게 부여했던 월급은요 어떻게 부여했느냐 그 수강생 숫자에 비례해서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었을 때 피게티가 경작적인 실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맞다. 그게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게티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나치게 인센티브 구조가 부여됐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면 월급을 더 주겠다,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는 형태로 뭔가 제도가 설정되었을 때 결국 학생들의 성적 올리는 거에만 귀결된 어떻게 보면 렉처,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뭘 배웠니? 라고 물었을 때 정작 성적은 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뭘 배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라는 그런 학습 자체 본질에 대해 훼손되는 문제들이 확인된 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너무 인센티브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그런 것들도 이미 확인됐다라는 걸 알려주면서요. 그래서 탈상품화를 더욱더 고취시키는 게 불평등도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탈상품화를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 책에는 또 함께 구절구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런 우리가 좀 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그런 맥락들 어찌 보면 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 대가들의 생각들은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는 형태로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왜 불평등을 우리가 문제시 여기고 걱정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첫 장이 구성되고 돈이 덜 중요한 사회로 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탈상품화 했었을 때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4장에서는 세계화와 포퓰리즘 우리도 요즘 이제 선거 시즌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스트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신 뒤에는요. 세계적인 대가
피케티는 왜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마 주목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받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나름대로 뭔가 사회가 역동적으로 굴러가고 다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성과를 더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득도 있지만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도 함께 이 책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즉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균형 차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요. 뭔가 이제는 끼리끼리 결혼하는 문화, 그리고 누군가 배우자를 찾을 때 조건을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양극화 상황, 그리고 대기업에 재직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게 솔직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 누구도 이론이 없을 거예요. 최근 선거도 있었고 또 내년에도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 콘텐츠에서도 이런 불평등의 문제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들을 가만히 보면요. 뭔가 속 시원하게 비판하고 냉소를 던지는 건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긴 합니다만 정말 왜 개선이 안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개선된 사회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놀라운 성찰이라든가 한 번쯤은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얘기들은 사실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어떤 대상자들을 폄하하는 걸로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그런 것들로만 끝나면 과연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정말 두 대가의 콜라보, 이 두 대가의 콜라보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성찰들을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울어진 평등, 아마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덕분에 두 대가들의 콜라보, 그리고 이 두 대가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출판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이런 거 한번 다뤄봐요 해서 그냥 잠시 짬을 내서 이 책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요. 책 구절구절을 읽어보면 서로가 만나서 대담을 하기 전에 서로가 발행했던 이전의 전작들, 책들을 다 읽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얘기했던 옛날 책들을 내가 요약하면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혹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되짚어주세요라는 그런 시그널도 주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했던 논의들이 돋보였던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심이 모여서 우리 사회도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